지금 주제가 뭐냐면 그때 우리가 그거 같아요. 그거 집을 살 때 이게 왜 진짜 투자고 돈이 우리가 있으신 분들이 왜 전부 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수익을 낼 것이냐. 수익과 지출의 문제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비용과 그 다음에 내 수익. 수익은 뭐냐면 정확한 수익이란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비용을 빼는 거잖아요. 예. 비용을 빼는 거잖아요. 그 비용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인 그 대출을 우리가 발생을 시켰을 때 그 이자가 그 비용이겠죠? 계산을 수익률을 따지고 이럴 때 그러면은 그 대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전에도 교육을 몇 번 했었지만 좀 대충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식의 그걸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준비가 조금 덜 된 게 핸드폰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고치러 갔는데 못 고치고 그냥 왔네요. 시간이 좀 안 돼서. 자, 제가 좀 봤어야 됐는데 조금 이해해 주실 게 제가 매일매일 그 손님과 브리핑을 나누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감이 좀 살아있을 텐데 과거의 것들을 제가 꺼내서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제가 좀 하고 시작하는데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그 먼저 이전에 자 저희 누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저희 누나 저보다 10살이 많습니다. 3번에 사시는데 지금은 3번에 24평짜리 집이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의왕에 재건축 들어간 거 35평짜리 하나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뭐 1억도 보상 잠깐 받아서 지금은 3번에 39평짜리 전세를 사셔요. 거기도 한 3억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광교에 상가 하나 가지고 계시고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데 정확히 27이었으니까 15년 전에 정확히 15년 전에 정리 좀 하시고 오늘 교육은 한 2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5분 11시 한 반에서 4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정확히 15년 전에 재혼을 하셨어요. 애들이 있었는데 그 동갑 매형과 저랑 10살 차이 나는 그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저희 누나 소개할 때 지금 부동산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15년 전에 김대중 정권이었는데 그때 매형이 집을 산다 그랬어요. 그때 뭐 제 전 재산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있었는데 27, 8살 때 그것도 제가 빌려드리고 누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렵게 했는데 매형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버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부터도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때 집을 샀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 처음 올라와서 매형 집에서 잠깐 살았는데 그때 기억이 김대중 정권 시절에 그 서민을 위해서 그 1%짜리로 대출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서 샀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는 뭐 모르고 뭐 집 사는 게 뭐 제와 연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지금 15년 정도 흘렀죠. 저도 이제 서울 생활한 지 15년 정도 됐고 자 여기서 제가 저희 누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나요? 부동산을 뭐 얼마를 갖고 있는지 갖고 소개하지 않나요? 맞잖아요. 네? 지금 딸내미 하나 있는데 누나는 노시고 매형을 일하시고 지금 15년 동안 아파트 2개 또 전세 하나 물론 대출도 한 1억 정도 들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것도 전세 줬고 광교에 상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매형 사무실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살면서? 근데 그 사람을 부동산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제 생각이에요. 네? 우리 누나 통장에 얼마 있어요? 그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이고 통장에 얼마 있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나중에 제가 지금 5학년인데 결혼을 시킬 때 얘 앞으로 집 하나 해놓으면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고 그 정도 기준은 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얘 뭐 좋은 직업 뭐 가질 그 수준은 안 되고 자 그렇다면 딸내미가 있으시면 남자가 있을 때 평가할 때 부동산 맞잖아요. 얘 집 하나 해놨어라고 얘 집 준비해놨어 한 2년 남은 거 준비해놨어 계약해놨어 그럴 때 그 계약금은 사실 2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의 미래를 좀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게 아닌가. 뭐 좋은 차 타는 건 나쁜 차 타는 거 그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했던 부동산들에 전부 다 대출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정부 자금 중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빙성의 문제인데 제가 그 대출 법인회사를 이게 돈이 되겠다 해서 만들어서 포털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자랑 뭐 이게 아니고 그만큼 신빙성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도 이것 갖고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제목은 뭐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그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을 판단해주는 부동산을 가질 때 어떻게 좋게 쉽게 가질 수 있냐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알고 있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론입니다. 정답은, 답은. 이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저거 아는데? 그 아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입장에서 직업이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조금만 하면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는 수준은 아무것도 모르는, 잘 모르는 상대방에게 내가 쉽게 설명해주고 그걸 행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까지 아는 게 제가 아는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대충 나 저거 들어봤는데 나 저 아는데 필요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하나 있죠. 자, 모기지론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점점 재밌어져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모기지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기지론 상식 중에 하나죠. 모기지라는 것은 담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성. 주택이 담보성이 되죠? 담보. 그리고 상가도 담보가 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담보성이 있는, 부동산적으로 담보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이 모기지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 정부 상품이든, 은행 자체 상품이든 모기지론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대충은 느낌은 있으실 거예요. 부동산에 담보성 있는 상품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이 모기지론인 겁니다. 자, 그럼 좀 깊숙이 들어가서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론이란 무엇이냐면 미국하고 이쪽하고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때 이 마인드가 조금 달라요. 다른 점이 뭐냐면 물론 사는 그 집에서 주거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미국의 약간 개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이 만약에 3억짜리다.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하고 은행에서 2억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투자 상품이 있는 거예요. 투자 상품. 내가 1억을 투자하고 너가 2억을 투자했으니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나는 1억에 대한 것만 가져갈 것이고 너가 2억에 대한 것을 가져가. 또는 집값이 떨어지면 나는 1억만 투자했으니까 1억에 대한 손해분만 내가 손해보면 되는 것이고 너는 2억에 대한 손해분을 너가 손해보면 되는 것이야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도 우리나라가 조금 다르죠. 그런 부분도.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 지금 현재는 2.8, 2.9, 3.1, 3.2 정도의 주택담보금리, 그러니까 모기지론의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최근 10년, 우리가 10년, 15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보통 7에서 8%, 5% 이랬어요. 점점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그 금리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한번 할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금리 얘기는. 또 다가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지만 주택담보 평균 금리는 한 10년, 15년 동안은 거의 5%로 보시면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은행은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가져갔다는 것이었어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시민단체에서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집값은 떨어졌는데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이게 리스크도 굉장히 많은데 왜 너네는 계속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가져가냐 라는 게 돼서 2014년도에 이게 출시가 됐어요. 출시가 됐습니다. 잠깐만 들여다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금리죠. 금리는 1에서 1.5% 또는 2%. 이게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억을 빌렸을 때 한도가 2억까지인데 2억을 빌렸을 때 일반 시중에서 만약에 3%로 우리가 물론 이제 이자만 낸다는 가정하에 3%로 돈을 2억을 빌리게 되면 3, 2, 6 2, 3, 6 60만 원이죠. 1년에 6이니까 대략 한 48만 원, 한 49만 원, 대략 한 50만 원 정도. 이게 매달 이자를 나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싼 거죠, 사실. 옛날에 비하면 되게 싸진 거예요. 3억짜리를 2억을 빌려서 내가 집을 사면 한 달에 이자가 그냥 5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다 감수하죠. 그런데 이걸로 가게 되면 이자가 얼마냐면 1%라고 우리가 간다고 가정했을 때 1억에 8만 3천 원입니다. 1%의 이자는 정확히. 그러니까 16만 6천 원을 내는 거예요. 되게 현실적이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건 거예요. 그런데 방금도 제가 제 핸드폰이 아니라서 다른 분 핸드폰으로 최근에 소식을 좀 듣기 위해서 잠깐 봤는데 사용이 급감을 했대요. 이게 급감. 이렇게 좋은데 왜 급감을 했겠어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따가. 이거를 깔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미국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 이거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미국하고 비슷한 겁니다. 집값이 나중에 너 10년, 20년 후에 오르면 수익이 생기면 나하고 너가 대출한 만큼은 너가 가져가고 나머지 은행에서 너가 낸 거는 네가 가져가고 그렇죠. 수익만 나누는 거지. 이건 수익만. 오른 거에 대해서 내려간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대신 만약 1억이 올랐으면 너가 2억 대출 받았고 내가 1억 개인이 1억 투자했으면은 1억 중에서 너가 6,600만 원 가져가. 은행이 6,600 가져가고 너는 3,300만 가져가 라는 개념이고, 손익은 뭐냐면 이자가 1.5%대이지만 손익은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책임지겠다. 떨어진 만큼. 이런 개념의 상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20년 동안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이 문제인데 한 달에 얼마 내냐가 중요하지 20년 후에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걸로 집을 많이 팔아봤습니다. 이걸로. 근데 이 상품이 왜서 사용량이 적고, 이거는 계속 있는 상품이 아니고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시작할 때는 2조 있고 지금은 5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많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소멸성 상품이라는 거죠.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내놓은 2조라는 한도를 딱 두고 2조에서 우리가 서민들에게 지원해 줄게 딱 했는데 사용량이 없어서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3년이 됐는데 14 말이지 15, 16, 17. 자, 근데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이게 어떤 개념인지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처음엔 이거예요. 자, 잘 보자고요. 은행도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이게 정부 자금이고 은행이고, 은행에서 이게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취급하진 않아요.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은행에 너네한테 취급을 좀 해줘. 그러면 너네에게 취급 수수료를 줄게.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은행에 대출 요거를 받기 위해선 최초에는 KB, 신한, 우리은행 요 세 개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요게 대출이 나가면 정부에서 얘네한테 취급 수수료를 주는 개념이었어요. 이렇게 건당 얼마씩 이렇게.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은행에서 취급할까요, 이거? 대출 우리가 받으러 가는 순간 대출해주는 은행 직원은 이만큼 있고요. 대출 받는 사람은 이만큼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얘가 하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얘가 이게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지식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뭐겠어요? 은행에서 이거 받으러 와도 얼마든지 대출하는 애들은 자기네 걸 팔아야, 자체 상품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고객에게 해주겠냐고요? 안 해줘요.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여길 가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가가지고 요거를 굉장히 많이 돌려준 적도 있습니다. 실례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신갈에 우리은행 지점을 갔었어요. 외모가 그래도 또 몰라 보이진 않잖아요. 몇 년 전에도 이랬을 테니까. 고객 갖고
전에 왔던 사람인데 딴 얘기했어. 은행에 또 전화했겠죠. 그래서 같이 갔어. 저 누구세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순간 딱 알잖아요. 걔 얼굴이 변해서 막 뒤지기 시작하더라고. 이 제품, 이 상품에 대해서 아예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취급하라고 보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의 KB은행 있고 우리은행 있고 뭐 있는데 우리은행 가니까 요게 개념이 좀 있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와 대화를 많이 나눠서 손님들 다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2번, 3번 정도는 같이 갔었어요, 손님들. 그러더니 은행의 행태가 이러니 고객이 접할 수 있는 이거 건설교통부에 전화해본다는 생각은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대출 쪽에다가 전화를 한다고요, 창구에다가. 그러면 현재 금리도 충분히 낮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기네 수익을 위해서 이거를 해주지 않아요. 좋은 상품인데도 굉장히. 그래서 이게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이거 알고 있으신 분들. 이게 날아가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 개인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쓸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먼저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개인의 조건이 있고 요거 받는 대상. 개인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의 대상이 있어요. 물건. 제가 교육할 때마다 넌지시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정부에서도 인정해주는 아파트는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주지 않았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자, 그게 뭔지 한번 보자고요. 먼저 물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거 대상, 이게 해당이 되는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첫 번째 뭐냐면 서울, 경기. 요즘에 세종이 항상 들어가요. 옛날에 세종이 없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세종을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의 중소도시. 이게 물건의 조건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강원도 속초인데 강원도 속초는 이게 안 돼요. 속초는 안 되고 강릉도 안 되고 저희 뭐 충주도 안 되고 뭐 어디야 또 공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 굉장히 쉬운 거예요. 거기 집값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방도시가. 두 번째는 85제곱미터 미만 국민주택 규모죠. 85제곱미터면 우리가 알고 있는 32평, 33평, 34평, 31평 이 85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국민주택 규모 미만. 대한민국에서 뭔가 서민이와 정책을 맺을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겁니다. 85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아파트만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다른 건 안 돼요. 세 번째 뭐냐면, 한국감정원 시세가 나와 있는 아파트. 한 번 더 검증한다 이거죠. 자, 한국감정원 시세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이거는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누나가 4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제가 이걸 사고 싶어요. 근데 현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 대출 받아서 사면 되잖아요. 맞죠? 대출 받아서 사면 되는데, 보통 70% 나온다고 치면, 4, 7에 28. 2억 8천, 나 5천 있어. 3억 2천. 못 사잖아요, 그치? 맞죠? 근데 굉장히 간단하죠. 대출을 더 받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이거 5억으로 해보자고. 5억으로. 실제 누나가 4억인데. 5억이면 5칠에 35. 3억 5천이니까 5천만 원 더 받으면 4억 딱 똑 떨어지잖아요. 세금이야 뭐 몇백 나오는 건 뭐 어떻게 퉁치더라도. 자,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소 요 정도가 기준이 돼 있는, 요 정도가 뭐 체크돼 있는 아파트는 전부 다 아파트를 현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아파트 가격은 얼마인지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은행에 딱딱딱딱. 그래서 우리 누나네 아파트 이거 그러면 그거 얼마? 4억, 3억 9천. 내가 5억에 쓰든 3억에 쓰든 6억에 쓰든 대출은 요 3억 9천 기준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많이 얘기했고 우리가. 그런데 50세대 아파트가 현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너무 작잖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는 이 한국감정원 시세가
매겨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현물이 아니에요. 지방 소도시에 뭐 100세대짜리 아파트 매겨져는 있지만 그걸 현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쉬운 예로 여기 상가주택이나 뭐 연립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은행에다가 내가 그 연립에 대출을 좀 받아야겠다 라고 전화를 하시면 아니 아파트 내가 이 아파트인데 이거 대출 얼마 나와요? 전화를 하시면 거기서 바로 금액을 알려줘요. 개인 신용 먼저 잠깐 보고 한도는 이겁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건 뭐야? 시세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가. 근데 내가 연립이나 상가주택 뭐 이런 것들 뭐 오피스텔 이거 대출 받겠다고 전화를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7일 정도 최소. 왜냐하면 여기에 시세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직접 일로 나가서 여기에 감정을 떠요. 대략 주변 다니면서 얼마 정도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보통 10일 정도 더 걸립니다. 시간. 그래서 요 한국 감정원 시세에 대해서는 개념이 조금 있으시죠? 원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원래는 그 KB 시세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 조금 장난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겼어요. 허점들이. 그래서 시세표 좀 요즘에 정확해졌는데 맞지 않는가 싶어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정부 거는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감정원 시세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 단지가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 너무 작은 세대나 이런 거는 시세 자체를 주질 않아요. 자, 요게 됐죠? 요거. 자, 물건은 됐고 그러면 제가 사람, 대상이 또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일단 모든 거 신용이 돼야 돼. 신용 등급이 7등급 이상인자. 여기서부터 얘기 한번 했었죠. 신용 등급 7등급 도대체 기준이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달라요. 7등급이면 6등급이 될 수도 있고 8등급이 될 수도 있고 5등급이 될 수도 있고 9등급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7등급이라는 얘기는 그 뭐지? 마이크레딧 있죠? 은행들 우리가 일반사에 볼 수 있는 은행 사이트가 있어요. 신용등급을 볼 수 있는 마이크레딧인가 아마 그런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내 등급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7등급이면 실제로 대출이 진행될 때는 은행에서 쓰는 은행 자체 등급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7등급이면 은행 자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완등급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거기서 7등급이 나왔으면 은행에서는 6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8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은행 자체 등급이라는 거예요. 신용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고 이건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등기권자가 아니었던 자.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원래는 생애 최초였어요. 생애 최초 이게 조건이. 그런데 하도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보험사에서도 이거 운영을 해요. 근데 보험사에서 이거 쓰겠냐고요. 자체 상품이 있는데. 맞잖아요. 어디야 뭐 삼성생명? 거기서도 대출해주죠. 담보대출. 그것도 거의 한 뭐 3%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 대출 물어보면 그거 설명해주지 이거 설명해주겠어요? 취급수수료가 얼마 받는다고? 자체 상품을 해야지. 자, 두 번째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얘기하려고 했지? 네? 원래는 이렇게 하도 안 팔리다 보니 이게 원래는 생애 최초 단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야 됐어요. 그 세대 안에. 자, 1세대하고 1가구하고 1인하고 좀 다르죠? 그거 좀 개념도 있습니다. 자, 근데 바뀐 게 뭐냐면 최근 5년 동안 이거 좀 글씨 잘 쓰라 그러는데. 자, 이거. 최근 5년 동안 등기권자가 아닌 오늘이 2017년 9월 25일인가요? 25일이면 내가 최소 집이 과거에 있었다 손 치더라도 2012년 9월 25일 날은 집이 없었어야 돼요. 이거 대출 발생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요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됐는데 최근 5년 동안 내가 등기의 명의자로서 내가 그 존재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대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정부 상품이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상품이라서 소득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미만인자
기준은 뭐냐면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또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개념 파악이 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가 소득을 계산할 때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걸 발부를 해줍니다. 대체적으로 낮게 신고를 하죠. 낮게.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우리가 증명할 때는 원천징수 영수증 을 납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부가 합쳐서 7천만 원 미만인 자가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해당이에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면 요걸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근데 이게 기준이 된다 치면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골라야 되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 요걸 가지고. 그렇다면 은행이 어떤 인간 욕하면 안 되지만 어떤 사람들인데 걔네가 손익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아파트 대출을 해준다? 자, 기본적으로 요 정도 되시는 사람들은 돈 띠먹지 않을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맞죠? 그건 맞아요. 자, 물건이 요건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물건이 이렇게, 이거 중요한 건 아파트만 되는 겁니다. 아파트. 이거 아파트만 되는 거예요. 빌라나 이런 건 안 돼요. 사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10년 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년 전. 10년 전부터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2006년, 7년 그때 한번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른 적이 있었죠. 그때를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8, 9년 동안. 여기 있는 아파트 중에 가격 떨어진 거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거는 32, 3평 미만의 아파트로 딱 제한을 해놨잖아. 떨어지지 않아요, 이 아파트.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보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개인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게 되면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을 사람들이 안정적인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수익, 손익 공유 한 달에 1% 내지 1.5%짜리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멸성 상품이기는 하나 계속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은행에 취급을 맡겼더니 취급 수수료 문제도 있고 자체 상품을 너무 광고를 하다 보니 은행 직원들도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전혀 안 돼 있다 보니 이게 소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대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을 못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객분들 중에.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것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전달이 판단하면서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에 대해서 이번에 대상과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게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는 할게요. 어차피 자세한 깊숙한 내용은 들어도 잘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가. 요 정도만 인지하고 있어도 뼈대는 잡힐 겁니다. 대화 나누실 때. 뭐 지워도 되죠? 교육 괜찮죠? 네. 요즘에 교육을 하도 해가지고 실력이 좀 늘은 것 같아요, 제가. 전달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 세 가지가 포인트죠. 대출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너무 모르구나, 너무 무지하면은 무지한 거 티 안 내려고 그냥 예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옛날에. 맞죠? 좀 알고 가자고요. 알고. 첫 번째, 도대체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플러스 한도도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싶은 마음의 사람이. 자, 한도는 얼마고 금리는 얼마인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상환 방법.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가. 이거는 크게 요 정도가 중요하겠죠. 뭐 중도 상환도 있고 그런 거는 별로. 자, 한도는 이거 중에 낮은 거예요. 이거 중에 낮은 거. 자,
아까 제가 한국감정원 시세표를 제가 요번에 참고를 한다고 그랬죠.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저 아파트 해당이 돼. 서울 경기권에 85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였어. 그러면 저게 감정을 떼져보니까 저게 한 3억 정도 됐었어. 한국감정원에 3억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3억이면 한도는 어떻게 따지냐면 두 가지 중에 낮은 거를 봐야 돼요. A 조건과 B 조건. A 조건은 뭐냐면 한도의 70%, 2억 천이죠. 근데 기본 한도는 또 있습니다. 기본 한도는 2억 미만이에요. 대출 규모가 2억 미만에서 이것과 이거 중에 낮은 거. 그러니까 2억 이상은 이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대비해서 한국감정원 시세 대비 70%의 금액. 그러니까 시세 대비 70%면 이건 2억으로 이제 픽스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거 2억이 됐어요. 2억 미만이기 때문에. 2억 이하. 네, 2억도 포함이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상의 소득을 보고 한도를 정합니다. 어떻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증빙된 소득 곱하기 4.5배 수 연봉. 내가 만약에 3천이에요. 연봉이 3천. 그럼 4.5배 하면은 부부 합산 소득이 증빙된 게 4, 3, 12, 5, 3, 15 1억 3,500까지가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한도는, 이 집을 살려는 이 사람의 한도는 1억 3,500인 거예요. 1억 3,500. 되게 쉽죠? 이게 다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해만 좀 하시면 다음에 혹시나 교육을 한번 똑같은 거 해서 하면은 굉장히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자, 우리가 소득 증빙에 대해서 교육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소득 증빙 순서가 대한민국에서는 4가지가 있다고 제가 교육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이게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대한민국에는 소득 증빙을 기본적으로 은행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증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직접 증빙이었고, 나머지는 주변의 증빙을 봐서 간접적으로 소득 증빙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상품 이거는 간접 증빙은 안 돼요. 뭐 우리 보통 대출하면은 내가 카드를 얼마 쓰니, 뭐 통장에 돈이 뭐 얼마가 있니, 뭐 내가 임대수수료가 얼마 나오니 신고되지 않은 뭐 이런, 그리고 이런 것들 가지고도 증빙을 해주거든요. 의료보험 얼마 내니?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소득금액 증명원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의 금액만 가지고 증빙을 해요, 소득을. 그거 이외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 두 가지가 안 되는 분들이 꽤 계셔요, 은근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 소득 증빙이, 내가 부부합산 소득이 증빙이 안 돼.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금액 증명원에 굉장히 낮게 신고를 하셔요. 1,000만 원만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연봉.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가 대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사라지고 8천만 원 미만의 소득 증빙이 되거나 4.5배가 8천만 원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직접 증빙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 조건만 된다고 치면 뭐 8천만 원까지는 요거는 또 대출을 해줘요. 근데 돈 많은데 왜 증빙 안 되시는 분들도 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도는, 자, 한도 이해 쉽죠? 그 8천만 원은 사이드 얘기고, 한국감정원 시세의 70% 또는 내 연봉, 부부합산 연봉의 4.5배 미만의 중에서, 4.5배 중에서 낮은 것을 한도로 보시면 돼요. 한도 2억. 자, 한도는 우리가 설명이 됐습니다, 방금. 자, 금리 중요하죠. 자, 수익의 리스크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손익의 리스크가 많을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까지 본다고 했기 때문에 요게 조금 더 리스크가 있죠. 그럼 당연히 이게 더 금리가 높은 거예요. 이게 금리가. 그래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로는 금리가 1%입니다. 1%예요.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솔직히 좀 헷갈린 것도 있고 그래서 뭉툭뭉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2%입니다. 2%. 그래도 굉장히 낮은 금액이죠.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환 방법이 조금 다른 게, 제가 좀 헷갈리는데,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이자만 내시는 거예요. 이자만. 언제까지? 20년 동안. 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론의 가장 기본 팩트는, 이거 제 판단이지만,
내가 돈을 적게 받을 테니 너 20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나중에 갚어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내가 1억을 빌렸으면 20년 동안 너 83,000원만 계속 내고 중간에 잠깐 이자는 올라요. 1.5%로. 그냥 그거는 제가 지울게요. 내가 20년 동안 83,000원만 내가 받을 테니까 20년 있다가 20년이면은 240개월이죠. 240개월차 되는 날 너 나한테 그냥 1억 갚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서민을 위한 거죠. 네? 서민을 위한 겁니다. 한도도 70% 나오고 한도 좀 다른 데만 설명하지 않을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건 1%고 손익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2%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환 방법 잠깐 나왔죠. 상환 방법은 기본 개념이 이거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수익은 내가 이자만 받을 테니 20년 동안 너 1억 정도 모아서 나한테 갚어. 근데 뭐 집 팔아서 갚으면 되죠. 그 당시. 맞죠? 손익은 뭐냐면 리스크도 좀 있으니까 너 3년, 거치 기간 3년 이후부터는 너 이자하고 원금하고 나한테 같이 갚어. 언제까지? 20년 동안. 그래도 돈 버는 거지. 맞죠? 그래서 조금 일부러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뼈대는 잡기 위해서 설명을 좀 큰 설명으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론에 대해서 본인들이 개개인별로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잖아요. 인터넷 찾아보고 자기께 되실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거고, 대한민국에 이거를 요 정도만 알고 있으신 분들도 별로 없어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죠. 제 얼굴에 완벽히 알고 있다는 게 얼굴에 써 있잖아요, 솔직히. 그거 느끼시죠? 예, 이거는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대상과 사람, 그리고 이게 왜 생겼는지, 또 한도, 금리, 상황, 방법,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잡히셨을 거예요. 자, 중도상황, 요거는 팁입니다, 팁. 요 상품에 대해서 끝났고, 제가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2, 3분? 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겨워하시는 모습이 이제 보이셔서 끝내려다가 요거는. 자, 중도상환 수수료, 은행에 대해서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상식입니다. 이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자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대출을 내가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가 은행이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3년, 보통 3년 미만의 대출 원금을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을 시켜요. 페널티를. 그래서 보통 거의 한 60%, 70%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12개월, 3년 동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3년 있다가 은행 대출 갈아타라는 얘기가 중도상환이 끝나면 갈아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2개월, 24개월, 36개월. 보통 2%로 시작할 때도 많은데 2%로 계산합시다. 0.5, 1%, 1.5%, 2%. 이렇게 돼서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보통 어떻게 받냐면요. 12개월이지? 그러면 1, 2, 3, 4, 5, 6, 7, 11개월, 12개월째. 처음에 첫 달에는 2%를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36개월째 되죠.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갔었는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갔었어요, 이렇게. 1년차 안에 갚으면 얼마, 2년차 안에 갚으면 얼마, 3년차 안에 갚으면 얼마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해서 날짜 차감 방식. 이렇게. 쓴 날짜만큼 이자를,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렇게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빌리면 기본적으로 3년 정도는 쓰는 게 중간에 페널티가 적은 거예요. 이것도 상식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이제 가셔야 되고 모니터분들만 잠깐 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팀은 계시고요. 다른 팀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팀은 계시고요. 다른 팀 직원분들 내려가셔도 돼요. 이 팀만 남으시면 돼요.